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여인의 하얀 어깨 위로 차가운 서리발 같은 칼날이 들이밀어집니다. 음란한 기운이 고을을 망쳤으니 오늘 그 뿌리를 뽑으리라. 철혈이라 불리는 사또 이방원의 사나운 호통이 주작산의 요염한 능선을 뒤흔들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녀의 정분이 꽃향기처럼 흐드러졌던 청암고을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욕망의 단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대쪽 같은 유학자를 광기로 몰아넣었으며 왜 이 요망한 산 아래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의 옷고름을 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주작산의 붉은 그림자가 삼켜버린 어느 고을의 가장 뜨겁고도 처절했던 기록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청암고을은 예부터 터가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셈이 장수가 나거나 재물이 쌓이는 쪽이 아니라 유독 남녀 간의 정분이 끓어 넘치는 쪽으로 흘렀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고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나그네를 반기는 것은 장승도 아니요 관아의 깃발도 아닌 바로 주작산의 자태였습니다. 보통의 명산들이 웅장하거나 위험 있는 기상을 뽐내는 것과 달리 주작산은 그 생김새부터가 남사스러울 정도로 고혹적이었습니다. 산의 능선은 각진 곳 하나 없이 둥글고 유려하게 흘러내려 마치 여인이 허리를 비틀고 앉은 듯 했고, 정상 봉우리는 살짝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향해 웃음 짓는 얼굴을 닮아 있었지요. 게다가 산허리를 감싸고 도는 붉은 단풍나무 숲은 가을이면 마치 기녀가 붉은 비단 치마를 펄럭이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은 이 산을 일러 춤추는 무녀, 즉 무녀형 산세라 불렀습니다. 풍수를 좀 안다는 직관들이 이 고을을 지나칠 때면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했습니다. 산이 춤을 추니 땅에 발붙인 사람인들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고 배기겠는가. 도화살이 산맥을 타고 흐르는구나.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이 청암고을에는 유독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매화와 살구꽃이 흐드러져 온 마을을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여름이면 밤꽃 냄새가 진동하여 과부들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했으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사람들의 뺨을 상기시켰지요. 겨울조차 눈이 쌓이기 무섭게 녹아내리는 탓에 이곳의 땅은 언제나 축축하고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의 기운 탓일까요? 아니면 저 요망한 산의 꼬드김 때문일까요? 청암고을 사람들의 일상은 유교의 법도보다는 본능의 리듬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도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는 글 읽는 소리 대신 은밀한 속삭임이 오고 갔습니다. 서당의 젊은 훈장은 대학이나 논어를 가르치기보다 제자들에게 시경에 나오는 연애시를 읊어주며 먼 산을 바라보기 일쑤였지요.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의 방망이질 소리는 경쾌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난뜨거운 밤의 비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김진사댁 셋째 며느리 말이야. 어젯밤에 또 담장을 넘다가 치맛자락이 걸려서 찢어먹었다지 뭔가. 어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댁 머슴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결국 사단이 났구먼. 쉿, 낱말할 처지가 아니야. 자네도 지난 장날에 보찜장수랑 물레방앗간 뒤로 사라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이런 대화가 흉이 되기는커녕 일상의 안주거리가 되어 웃음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청암이었습니다. 도덕군자라 자칭하는 양반네들 또한 겉으로는 헛기침을 하며 점잔을 빼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사랑방 문지방이 닳도록 기생들이 드나들었지요. 고을 전체가 거대한 연애의 장이자 욕망의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달이 유난히 밝고 주작산의 그림자가 마을 깊숙이 들이오는 날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바람결에 섞여드는 흙냄새는 비릿하면서도 달콤했고 피부에 와닿는 습기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미지근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마을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짝을 찾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곳곳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 담장을 넘는 둔탁한 착지 소리, 그리고 억눌린 신음소리가 풀벌레 소리와 뒤섞여 기묘한 합주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거리에서 벌어진 일화는 이 고을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날이 저물어 청암고을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글공부에만 매진하여 여색이라고는 돌같이 알던 대쪽 같은 선비였지요.
그는 주막 평상에 앉아 보찜을 정리하며 맞은편에서 술상을 나르는 주모의 옷차림이 영 거슬렸습니다. 저고리 고름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치마는 발목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짧았습니다. 여보시오, 주모. 옷매무새가 그게 뭐요? 남녀가 유별하고 법도가 엄한데 어찌 그리 천박하게 하고 다니는 게요? 선비가 준엄하게 꾸짖자 주모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표주박에 막걸리를 가득 따라 선비의 코앞에 들이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님, 저기 저 산을 좀 보시지요. 산신령님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춤을 추는데 미천한 제가 옷깃 좀 풀었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는 청암입니다. 옷고름 꽉 매고 살다가는 속병 나서 제명에 못 죽는 곳이지요. 선비는 기가 차서 혀를 찼지만 술잔을 받아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주모의 분 냄새와 달빛에 비친 주작산의 붉은 능선이 겹쳐지자 갑자기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열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수신제가라 되뇌며 눌러왔던 두기, 그 짧은 순간의 시각적 자극과 후각적 유혹에 의해 위태롭게 흔들린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 대쪽 같다던 그 선비는 과거 시험장으로 가는 길을 늦추고 사흘이나 그 주막에 머물다 떠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이것이 바로 주작산의 힘이었습니다. 이성이라는 얇은 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본능의 불씨를 기어이 화염으로 만들어버리는 힘 말입니다. 고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개울가에는 징검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낮에는 안악들이 빨래를 헹구는 곳이었지만 해가 지면 연인들의 은밀한 접선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새벽녘 징검다리 중간에서 마주친 남녀가 서로의 옷깃을 스치며 주고받는 눈빛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언어였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감추어 주었고 흔들리는 갈대숲이 그들의 그림자를 덮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 대충 짐작하면서도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고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작산 할매가 또 짝을 지어주었구나 하며 은근슬쩍 눈 감아주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유분방하고 뜨거운 고을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양기가 불러오는 피로감이었습니다. 밤새 사랑을 나누느라 낮에는 밭일을 나가지 못하는 농부들, 정인에게 줄 비단신을 사느라 가산을 탕진하는 한량들, 그리고 엇갈린 연정 때문에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웃음소리 뒤에는 항상 나태함과 방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고을의 창고는 비어갔고 관아의 서류 더미에는 먼지만 쌓여갔지요. 전임 사또들은 부임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기강을 잡으려 했으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 정사를 돌보지 않거나 혹은 이 기묘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 상소를 올리고 도망치듯 떠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 고을은 미쳤어. 산이고 사람이고 죄다 발정난 짐승들 같으니라고. 지난달 야반도주하듯 떠난 전임 사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밤 더욱 성대한 연회를 열고 달밤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뜨거움이 삶의 원동력이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입구의 늙은 팽나무 아래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평소에 달콤하고 따뜻한 바람이 아닌 살을 애는 듯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사또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철혈이라 불릴 만큼 융통성 없고 깐깐한 유학자 이방원이라 했습니다. 그는 부임하기도 전에 파발을 먼저 보내 관아의 기생들을 모두 내보내고 향교의 묵은 서책들을 햇볕에 말려두라 명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촌로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작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주작과 차가운 쇠가 만나면 필시 큰 불이 나거나 쇠가 녹아내리는 법인데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사또는 돌멩이보다 더 단단하다지. 허나 두고 볼 일이야. 돌로 불을 누르려다가는 그 돌이 달궈져 제 손을 데우는 꼴이 될 테니. 그 시각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가마의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엄숙하고 고요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이방원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의 푸른색 관복은 주작산의 붉은 단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주작산의 능선이 마치 그를 조롱하듯 넘실거렸습니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망하군. 산세가 저리 천박해서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바를 수 있겠는가.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고을에 닥쳐올 거대한 억압과 통제를 예고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뒤쪽 또 다른 가마 하나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여인, 바로 사또의 부인 윤 씨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마의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주작산의 묘한 흙내음이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길가에 핀 붉은 맨드라미가 목이 꺾일 듯 흔들렸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채 더욱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곧 춤추는 산의 열기를 식히려는 차가운 이성과 그 억압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를 본능의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청암고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작사는 여전히 그리고 붉게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누르러 오는 저 오만한 인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탁 하고 서책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서고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먼지 낀 허공 위로 놀란 눈동자가 마주쳤지요. 낡은 종이 냄새 사이로 훅 끼쳐오는 것은 오래된 먹향 그리고 낯선 사내의 채취였습니다. 사내의 손이 여인의 떨리는 손끝을 스치듯 지날 때 여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호령 소리는 아득히 멀어지고 오직 눈앞의 서생이 내뿜는 뜨거운 숨결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방원 사또가 그토록 금기시했던 음란한 기운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관아 가장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정숙한 안방마님과 이름 없는 서생이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청암고을의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임 사또 이방원이 부임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따라 주작산의 능선은 유난히 붉고 요염했습니다. 마치 고을 입구에 들어서는 신임 사또를 비웃기라도 하듯 산허리에 걸친 구름은 여인이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말을 타고 들어오던 이방원의 미간이 단박에 구겨졌습니다. 꼿꼿한 허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관복, 그리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유학의 법도가 뼈와 살을 이룬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청암고을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발정난 짐승들의 소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길가에서는 남녀가 어깨를 부딪히며 히히덕거리고 주막에서는 대낮부터 질펀한 농담이 오갔으니까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사또의 귓바퀴를 거슬렀습니다. 그는 말 고삐를 거칠게 잡아채며 나직이 뇌까렸지요. 저 산이 문제로다. 계집이 춤을 추는 꼴을 하고 있으니 고을 전체가 음기에 취해 돌아가는 게지. 부임 첫날부터 관아에는 피바람이 아닌 얼음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방원은 즉시 형방을 불러 고을의 법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름하여 음풍금지령. 해가 지면 남녀가 한자리에 있는 것을 금하고 길을 걸을 때도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만 다니게 했습니다. 심지어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것조차 풍기문란이라며 엄포를 놓았으니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대놓고 불만을 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의 영이 워낙 서슬퍼런데다 그가 내세우는 명분이 유교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고을은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던 사랑 타령 대신 술락꾼들의 딱딱거리는 소리만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틀어막은 물길이 둑을 무너뜨리듯 사람들의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억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사또의 아내 윤씨 부인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본래 달을 닮은 은은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나 그림을 즐길 줄 알고
꽃 한 송이 피는 것에 가슴 설레어 할 줄 아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지요. 허나 이방원에게 아내란 그저 집안의 법도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사또는 부인의 옷차림 하나, 말씨 하나까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부인, 옷깃을 좀 더 여미시오. 목선이 드러나는 것은 천박한 짓이오. 방언은 아침 문안을 받을 때마다 싸늘한 목소리로 지적하곤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다정한 대화는커녕 유교 경전에 나오는 부덕에 대한 훈계만이 쏟아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말에 네 하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지만 그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작산의 붉은 단풍이 어찌나 곱던지 저 산으로 달려나가 마음껏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녀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져 마치 밀랍 인형처럼 변해갔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살. 그 건조하고 팍팍한 일상에서 유일한 도피처는 관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서곡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서책을 즐겨 읽었으나 그가 읽는 것은 오로지 성리학이나 법전에 국한되었습니다. 낭만적인 시집이나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잡서들은 먼지가 쌓인 채 서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남편이 업무를 보는 낮 시간이면 몰래 서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만이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윤씨 부인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하고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요. 그런데 텅 비어 있어야 할 서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사또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냐? 부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가 뒤편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어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도포 자락, 깡마른 체구, 그러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 바로 관아의 필사를 돕기 위해 임시로 들어온 서생,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서고 정리를 명받아 며칠째 이곳에 묵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마님을 뵙습니다. 서고 정리를 명받은 진우라 하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인 사또의 쇳소리 나는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내의 손에 들린 책은 헌종 때 금서로 지정되었던 연애 소설이었습니다. 사또가 알면 당장 불태워버렸을 책이지요. 그 책은 부인이 책을 가리키자 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책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잠시 펼쳐보았습니다. 사또 나리께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 책에 담긴 문장들이 너무도 애달파 차마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달프다. 그 한마디가 윤씨 부인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감정이 살아있는 단어였습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서가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창살 틈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먼지 춤을 추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그리 애달프더냐. 부인의 물음에 진우는 망설임 없이 책을 펼쳐 은조렸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 마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나 님 보낸 내 마음엔 열매 맺을 기약 없이 낙엽만 쌓이는구나. 진우의 낭독 소리는 서고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건조했던 공기에 물기가 배어들고 정지해 있던 시간에 흐름이 생겼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제야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굶주린 듯 움푹 패인 볼, 그러나 그 속에 박힌 눈동자는 주작산의 붉은 기운을 품은 듯 뜨겁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고 억눌린 청춘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그 눈빛에서 자신의 텅 빈 가슴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고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미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접촉이나 노골적인 연모의 말을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책에 대해, 시에 대해,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또 이방원이 쳐놓은 금기의 밧줄이 팽팽할수록 그 대화의 밀도는 짙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부인에게 건네는 시구절은 연서보다 뜨거웠고 부인이 진우를 바라보는 눈길은 그 어떤 교태보다 아찔했습니다. 사또는 밖에서 주작산의 길을 누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풍수사를 불러 산새가 가장 센 곳을 찾아내라 닥달하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산 입구의 나무들을 베어내라 명했지요. 산이 벌거벗겨질수록 사또의 광기는 더해갔고 그럴수록 윤씨 부인은 더욱 깊이 서고의 어둠 속으로 진우의 이야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책이 떨어지던 그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또께서 주작산 정상에 큰 바위를 올리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책장 정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작산 정상은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연인들이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이던 성지였습니다. 그곳에 바위를 올려 짓누르겠다는 것은 고을 사람들의 숨통을, 아니 어쩌면 부인 자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바위라니, 산의 머리를 돌로 지시겨 놓겠다는 말이냐? 부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그의 옷자락에서 나는 묵향이 부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마님, 돌로 불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 구멍이 막힌 불은 안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다 결국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진우의 말은 산에 대한 경고이자 부인을 향한 위험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둑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진우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서책을 정리하던 부인의 손등 위로 그의 거친 손이 겹쳐졌습니다. 찌릿 하는 전율이 부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번개였고 불꽃이었습니다. 사또의 차가운 손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는 인간의 온도였습니다. 부인은 손을 빼야 한다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온기를 갈구하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령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날이 납시오. 찬물을 끼얹은 듯 서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인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진우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 밖으로 사또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죽신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지요. 문이 벌컥 열리고 이방원이 서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매처럼 날카롭게 내부를 훑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묘한 열기를 감지한 것일까요?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그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오래된 서책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으리. 정리? 하인들이 할 일을 어찌 안방마님이 직접 한단 말이오. 채통업계 실이. 방언은 혀를 차며 서고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진우가 숨어있는 책장 쪽으로 향하자 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사또는 흥미를 잃은 듯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보시오. 내일 주작산에 올릴 진압성 문제로 머리가 아프오. 부인은 안채에 들어가 조신히 처신하고 있으시오. 사또가 나간 뒤에도 부인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고 서 있었지요. 책장 뒤에서 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지요. 방금 전 사또의 등장은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진 선을 지워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억압은 반발을 낳고 금지는 욕망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사또가 산의 기운을 누르려 할수록 윤씨 부인과 진우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붉은 주작은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잠든 틈을 타 창문을 열자 달빛 아래 웅크린 주작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산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며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산의 정수리에 거대한 바위가 박힐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직감했습니다. 그 바위가 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던 화산을 깨우게 될 것임을. 이불 속에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에 진우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그녀의 삶에 불을 지핀 불씨였습니다. 마을의 주막 뒷방에서도 은밀한 속삭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기어이 산 꼭대기에 돌을 얹는단다. 미친 짓이지. 불의 기운을 가진 산에 돌을 얹으면 그 열기가 어디로 가겠나? 다 우리 뱃속으로 들어와 화병을 만들게지.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사또를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눌린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방원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뿐이며 진짜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번지는 불길이라는 것을. 서고의 먼지 속에서 피어난 윤씨 부인과 진우의 연정은 이제 막 심지에 불이 붙은 도화선과 같았습니다. 그 도화선이 타들어가 닿을 곳은 파멸일까요? 아니면 해방일까요? 주작산의 붉은 그림자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안방 깊숙이까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진압석이 올라가는 날 그 바위는 춤추는 무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의 장단을 더 격렬하고 광란에 가깝게 바꾸어 놓을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붉은 연정의 서막은 그렇게 가장 엄격하고 차가운 관아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직근 굵은 동아줄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가 산비탈을 긁으며 꿈틀대자 수십 명의 장정들이 단말마 같은 기압을 토해냅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오는 어깨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들을 채찍질하는 사또 이방원의 고함 소리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저 바위를 올려라. 기어이 저 요망한 산의 정수리에 박아 넣어야만 한다. 핏발선 사또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산과 인간이 벌이는 처절한 전쟁터와도 같았지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붉은 노을을 가리던 그 아수라장, 주작산의 허리가 뚝 하고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대체 무엇이 점잖던 사또를 이토록 미치광이처럼 산으로 내몰았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 무모한 역사가 시작되던 사흘 전의 관아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사랑방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이방원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추듯 흔들렸으나 정작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청암 거울의 지도, 그 중에서도 여인이 춤추는 형상을 한 주작산의 능선을 붓끝으로 지식일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음풍금지령을 내리고 남녀의 통행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장 너머로 오가는 연서와 밤마다 들려오는 야릇한 웃음소리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은밀하고 끈적하게 고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이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유교적 질서를 비웃는 산의 조롱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뇌까렸지요. 이놈의 산이 춤을 멈추지 않는 한 고울의 음기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춤을 멈추게 하는 수밖에. 그 길로 사또는 고울에서 가장 용하다는 직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늙은 직관은 사또의 계획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더군요. 사또께서 하려는 일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주작은 본래 남쪽을 지키는 붉은 새여 그 성정은 불과 같습죠. 헌데 그 머리를 차가운 돌로 짓누르겠다니요. 불길을 돌로 덮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열기를 머금고 끓어오르다 끝내 폭발하여 사방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직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으나 이방원의 귀에는 그저 미신에 젖은 늙은이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 기필코 저 음란한 춤사위를 멈추게 하리라. 사또는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진압석을 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본능을 억지로 거세하려는 오만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장정들을 끌어냈고 산 너머 채석장에서는 밤낮으로 정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키의 3배가 넘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선택되었습니다. 모나지 않고 둥글지만 육중하기 그지없는 바위, 그것은 마치 사또 이방원의 고집 그 자체처럼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의 맥을 끊으면 고을의 재앙이 닥칠 게야. 안악들은 치마폭으로 입을 가린 채 걱정스런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았고 끌려간 지아비들의 거친 숨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또가 억압의 강도를 높일수록 마을의 공기는 기묘한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린 것은 튀어오르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더욱 드러나고 싶은 법이니까요. 사또가 진압석 운반에 정신이 팔려 관아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안채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창살 틈으로 멀리 보이는 주작산의 붉은 능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증오하는 저 산의 곡선이 그녀에게는 어찌 그리 자유롭고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녀는 답답한 가슴을 식히기 위해 서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배어있는 서고는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또의 명으로 고서들을 정리하고 있던 서생 진우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백하리 많지 흰 피부에 붓을 쥔 손가락이 가늘고 고운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겉모습과는 다른 뜨거운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지요. 사또가 산을 누르려 할수록 서고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차올랐습니다. 부인이 책을 꺼내려다 실수로 책무더기를 무너뜨렸을 때 황급히 다가온 진우의 손이 부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두 사람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쿵 진압석을 옮기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손등에 남은 사내의 온기가 화상처럼 뜨겁게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또가 저 산을 돌로 누른다 하여 사람의 마음까지 누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우가 던진 이 한마디는 비수처럼 윤씨 부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도발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사내들이 땀을 흘리며 바위를 끌어올리고 있었으나 산 아래 서고에서는 억압된 욕망이 소리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시점은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지는 주작산 중턱으로 돌아옵니다. 진압석을 실은 수레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밧줄을 당겼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뒤로 밀려날 기세였습니다. 사또 이방원은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돌이 산 정상에 닿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경를 칠 줄 알아라. 그의 도끼 어린 호통에 장정들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는 고통스러웠으나 묘하게도 그 리듬은 남녀가 정을 통할 때 내지르는 숨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억압하려는 행위 자체가 가장 원초적인 몸짓을 강요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모순입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주작산의 능선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이 피를 토해내듯 붉은 기운을 뿜어내자 바위를 묶은 동아줄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늙은 직관이 사또의 말 고삐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사또 멈추시지요. 지금 산이 노했습니다. 저 붉은 기운을 보십시오.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이방원은 직관을 발길질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닥쳐라. 저것은 노한 것이 아니라 제 기운이 꺾일 것을 알고 발악하는 것이다. 어서 올려라.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거대한 진압석이 주작산의 정수리라 불리는 봉우리에 당도했습니다. 산 아래로 청암고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 여인이 춤을 추며 고개를 젖힌 듯한 바로 그 목덜미 자리에 바위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땅이 울리고 숲의 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사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의 감촉,
그는 드디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 산은 춤을 멈출 것이고 고을의 음탕한 기운은 이 무거운 돌덩이 아래 영원히 봉인될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승리에 도취해 있는 사이 산 아래 마을에서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압석이 세워지자마자 마을을 감싸던 바람의 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던 바람이 뚝 끊기더니 땅에서부터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뚜껑 닫힌 가마솥에 불을 지핀 것처럼 고을 전체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더위에 부채질을 해댔고 우물가의 안악들은 이유 없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관아의 서고에 있던 윤씨 부인과 진우 역시 그 기이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붉은 산봉우리에 검은 바위가 박히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듯 억눌러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요동쳤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윤씨 부인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부인. 산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절하면서도 광포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를 밀어내야 마땅했으나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산 정상에 박힌 그 흉물스러운 바위를 응시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산을 범했으니 나 또한 금기를 범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주작산 정상의 진압석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사또는 의기양양하게 하산하여 큰 잔치를 벌일 준비를 시켰습니다.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술독을 열게 했지요. 그러나 술에 취한 사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진압석 그림자 뒤로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이 숨어들기 좋은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돌로 눌린 땅속 깊은 곳에서는 갈 곳 잃은 지기가 마그마처럼 끓으며 다른 배출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지관은 짐을 쌌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주작산이 마치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마을을 노려보는 형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부었구나. 오늘 밤 저 돌 밑에서 억눌린 욕망들이 귀신처럼 기어나올 게야. 잔치의 흥겨운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을 때 윤씨 부인은 조용히 안채의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남편이 있는 사랑채가 아닌 어둠이 짙게 깔린 뒷마당, 서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비단 치마가 밤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는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진압석은 산을 눌렀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갈 곳 잃은 열기는 이제 가장 약하고도 위험한 골이 바로 사또의 안방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위험한 밤 돌덩이 하나가 사람의 끓는 피를 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돌이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될까요? 주작산의 붉은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밧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당기는 동아줄은 팽팽하다 못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뱉고 있었지요. 마치 산이 그 거대한 땅에 살같이 찢어지기 싫어지르는 단말마 같았습니다. 청암고을 사또 이방원이 기어이 이를 벌이고야 만 것입니다. 주작산의 정수리, 그 매혹적인 춤사위를 뽐내던 봉우리의 거대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진압석. 춤추는 여인의 머리를 눌러 길을 꺾고 고을에 흐르는 음탕한 기운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사또의 서슬퍼런 집념이 만들어낸 돌덩이였습니다. 풍수쟁이 노인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더랬지요. 불을 품은 산의 돌을 얻는 것은 끓는 가마솥에 무거운 뚜껑을 덮는 격이니 그 화기가 갈 곳을 잃으면 기어이 솥을 깨트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건만 사또의 귀에는 그저 미신을 숭상하는 늙은이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진동이 산허리를 타고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 거대한 돌이 주작의 머리를 짓누르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놀란 산새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산을 눌렀으면 고요해져야 마땅하건만 땅을 울린 그 진동이 멈춘 후에도 대지 깊은 곳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울림이 멈추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입이 틀어막힌 짐승이 목구멍 안쪽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사또 이방원은 관아 마당에 거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승전보를 알리는 장수마냥 어깨를 으쓱대며 고을 유지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제 이 고을의 해괴한 풍속은 사라질 것이며 유교의 법도가 바로 설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늘에 걸린 달을 보십시오. 평소라면 은은한 백색이어야 할 달빛이 그날따라 핏물이라도 머금은 듯 검붉은 빛을 띠며 주작산 능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박힌 진압석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꼴이 흡사성난 짐승의 눈알 같아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게다가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을 전체가 후끈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을 잔뜩 지펴놓고 문을 닫았건 아랫목처럼 끈적하고 답답한 열기가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또의 옆자리를 지키던 부인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쩌렁쩌렁한 자화자찬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떼 소리처럼 거슬렸고 겹겹이 껴입은 비단 저고리 안으로는 식은땀이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담장 너머 붉은 달이 걸린 주작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억눌린 산, 그리고 억눌린 자신. 그 동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씨를 툭 하고 건드린 것입니다.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가 된 사또가 코를 골며 쓰러지듯 잠든 시각, 윤씨 부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탈이지만 오늘 밤 이 기이한 열기가 저 산이 내뿜는 억눌린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천박하다며 입지 못하게 했던 처녀 시절 그녀가 가장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자 뜨거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요란하고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서 오라 재촉하는 손짓처럼. 관아의 뒷담을 넘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고을 곳곳에서 금기령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던 청춘 남녀들이 하나둘씩 어둠을 틈타 밖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사또는 돌로 산을 눌렀다 믿었겠지만 그 돌은 오히려 불길이 새어나갈 틈을 막아 압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윤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 입구의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밟히는 흙의 감촉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생 진우였습니다. 유약해 보이던 그의 눈동자가 오늘 밤만큼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또가 억지로 박아놓은 진압석이 산의 혀를 막아버린 탓일까요? 산 전체에 갈 곳 잃은 지기가 요동치고 있었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두 사람의 몸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도덕이라는 껍질은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진우의 떨리는 손이 부인의 붉은 치마폭을 움켜쥐었고 윤씨 부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전율했습니다. 저 멀리 산꼭대기에 박힌 바위는 이제 그들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는 거대한 병풍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풍수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불은 누를수록 더 거세게 타오르는 법, 그날 밤 주작사는 바위 아래서 억눌린 신음 대신 가장 뜨거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을 덮고 있던 붉은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관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사또 이방원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부인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구를 정리하던 서생 진우 역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당장 관졸들을 풀어 주작산을 샅샅이 뒤지라 명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위대한 진압석이 부정한 기운을 눌렀으니 도망친 이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전날 밤에 그 요란했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풀잎에 맺힌 이슬만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관졸들은 진압석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거대한 바위 틈바구니, 사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진압석 바로 아래에 붉은 물체 하나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이 신고 나갔던 붉은 비단 신 한 짝이었습니다. 신발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바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신발을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돌로 눌러 춤을 멈추게 하려 했건만 정작 그 돌 아래서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춤판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바위는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연인들이 몸을 숨기기 가장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또의 가슴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붉은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바위를 다시 뽑아버리라, 산을 태워버리라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떠난 사람과 깨져버린 권위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암고을에는 기이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또는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허공에 대고 호통을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작산 꼭대기의 진압석은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쉬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바위 아래가 그리 영험하다지.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저 바위 그늘에만 들어가면 불같은 사랑에 빠진다고 하더구먼. 사또가 산의 길을 누르기 위해 세운 비석이 역설적이게도 연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성지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이면 청춘 남녀들은 사또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붉은 댕기를 메거나 붉은 옷감을 지니고 진압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그것은 일종의 부적이자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돌로도 막을 수 없는 마음, 바위로도 식힐 수 없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억압하려던 자는 웃음거리가 되고 억눌리던 본능은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또 이방원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그가 남긴 엄격한 금기령도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작산 정상의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에 깎이고 이끼가 끼었지만 여전히 웅장한 자태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지요. 지금도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이면 바위 틈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산이 품은 화기라 하고 어떤 이들은 도망친 윤씨 부인과 서생이 남기고 간 사랑의 불씨라 합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형세를 억지로 바꾸려 들거나 사람의 본능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다른 물길을 터서라도 기어이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주작산의 붉은 연정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산을 스치면 마치 여인의 웃음소리 같은 혹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진압석을 감싸고 돕니다. 그 소리는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돌로 눌러놓은 그러나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삿밥에 올린 술잔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신 한 짝, 그 처연한 붉은색이 거무튀튀한 진압석 귀퉁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니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또 이방원이 승리의 도취에 골아떨어졌던 그 짧은 밤, 안방마님 윤씨와 서생 진우는 연기처럼 혹은 주작의 날갯짓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이방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갈하게 개어진 이부자리가 아니라 텅 빈 방 안을 감도는 서늘한 냉기뿐이었습니다. 안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주작사는 마치 간밤의 일을 알고 있다는 듯 붉은 아침 안개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방언의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즉시 나졸들이 소집되었고 횃불을 든 수색대가 산을 포위하듯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놓치지 말라 호통치는 사또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억누르려 했던 그 뜨거운 기운이 기어코 제 집 안방까지 침범했다는 패배감이었을까요? 사또는 직접 말을 몰아 산 정상, 그 거대한 진압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는 웅장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겨우 끌어올린 그 육중한 돌덩이는 춤추는 여인의 머리라 불리던 산봉우리를 짓누르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발치에 놓인 것은 주인을 잃은 붉은 비단신 한 짝. 윤씨 부인이 즐겨 신던 꽃수가 놓인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울창한 숲을 사이를 헤집어 보아도 두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옷자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꺼져 그들을 삼켰거나 하늘로 솟아올라 구름 뒤로 숨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방원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에 젖어 축축한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산바람이 훅 하고 불어닥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해야 할 산바람이 그날따라 유독 뜨뜻미지근하게 느껴진 것은 사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풍수사가 경고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불기운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거세게 타오른다는 그 불길한 예언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돌로 산의 숨통을 끊어놓았다고 믿었건만 정작 그 돌이 얹힌 자리 아래에서는 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라 비밀스러운 탈출구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수색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형방은 물론 마을의 사냥꾼들까지 동원되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산짐승의 배설물과 엉킨 칡넝쿨뿐. 두 사람이 도주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야반도주를 하면 밟힌 풀 자국이나 꺾인 나뭇가지라도 남기 마련인데 그들의 행적은 진압석 앞에서 딱 끊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파는 그날 밤 주작산 꼭대기에서 붉은 새 2마리가 엉겨붙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나무꾼은 진압석 아래 바위 틈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라 두 사람을 감싸 안고는 땅속으로 사라졌다고도 했지요.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지는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가 산의 맥을 끊으려 하자 주작신이 노하여 부인과 서생을 데려가 버렸다는 둥, 그들이 불꽃이 되어 영원히 산을 떠돌고 있다는 둥, 야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방원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세운 진압석이 이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대한 비석이 되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윤씨 부인은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주작산 능선을 춤추듯 넘어가고 진우는 그 뒤를 따르며 비파를 타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흥건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주작산의 검은 실루엣은 그를 비웃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을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임할 때의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처럼 도망치듯 가마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공교롭게도 주작산에는 때 아닌 진달래가 만개하여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윤씨 부인의 한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또가 떠난 뒤 청암고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흉물스럽게 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던 진압석, 그 육중한 바위 덩어리가 기묘하게도 연인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또는 산의 기운을 누르고 남녀의 정을 끊고자 그 돌을 세웠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거대한 바위는 사람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훌륭한 은폐물이 되어주었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마을의 젊은 처자와 총각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진압석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고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그들은 사또가 금지했던 사랑을 속삭이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는 낮 동안 내리쬐는 태양볕을 머금어 밤이 되면 따스한 온기를 내뿜었고
연인들은 그 돌의 등을 기대어 밤새도록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돌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맞닿은 살갗의 뜨거움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지요. 진압석은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된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바위 표면이 깎이고 이끼가 끼었지만 진압석에 얽힌 전설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진압석이라 부르지 않고 사랑을 맺어주는 연정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귀퉁이 윤씨 부인의 신발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누군가 붉은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어두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 매화나무는 흐드러지게 꽃을 피워 삭막한 회색 바위를 붉게 수놓곤 했습니다. 마치 억눌린 규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여인의 붉은 입술처럼 말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다시 이 고을을 찾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옛 사또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쯤 마주한 거대한 바위. 그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연인들의 이름이 긁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틈 사이사이에는 누군가가 빌고 간 소원 쪽지들이 빼곡히 꽂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인간의 본능이 오히려 이 돌을 매개로 더욱 찬란하게 꽃 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노인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돌로 불을 끄려 했다니. 내가 기름을 부은 꼴이었구나. 그의 탄식 섞인 혼잣말은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풍수질이라 함은 본디 자연의 기운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인데 오로지 억누르고 통제하려고만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은 너무도 늦은 후였습니다. 주작은 날아오를 때 가장 아름답고 불꽃은 타오를 때 비로소 그 생명을 다하는 것임을 그는 차가운 돌덩이 앞에서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질녘 노인이 내려간 산 정상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압석은 노을빛을 받아 마치 불타는 숯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산 아래 마을에서 하나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숲길을 따라 산을 오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은 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이 된 바위를 향해, 아니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암고을 주작산에 오르면 춤추는 여인의 형상을 한 능선 꼭대기에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바위가 있는 한, 그리고 주작산의 붉은 기운이 서려 있는 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금기도 남녀 간의 뜨거운 연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돌은 침묵하지만 그 돌을 휘감고 도는 바람은 여전히 그날 밤의 붉은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억압할수록 더 높이 솟구치는 불길처럼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진리를 주작사는 그 붉은 몸짓으로 영원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